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과 이 할러데이 시즌을 앞두고 LA 카운티를 비롯한 가준의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최근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일터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근로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중보건의회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대선 당일 백악관에서 열렸던 파티에 참석한 백악관 국장과 정치 고문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 백악관이 다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가파르게 재확산하면서 주지사들이 코로나19 초기인 올봄 시행했던 자택 대피 조치를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 아파트 주차장 안에 주차된 BMW 차량들이 잇따라 도난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인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협치 내각 구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1월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간 가장 치열한 경합주였던 조지아주가 재검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월 3일 대선 선거 조작과 관련한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우편 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우체국 직원이 이 진술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다시 우파 매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 적 없다고 밝히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인 텍사스주 부지사가 거액의 돈까지 내걸면서 부정선거 의혹 불지피기에 나섰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움직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원 다수당 지위 상실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청으로 미 대선을 참관한 해외 선거 전문가들이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기대로 급등했던 경기 순환주가 주춤했지만 부진했던 기술주는 반등하는 등 최근 거래의 되돌림이 나타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국행 특가, 건강검진 패키지, 안심 여행 상품 추천에 항공권과 에어팟 추첨 기회까지 드리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가파르게 재확산하면서 주지사들이 코로나19 초기인 올봄 시행했던 자택 대피 조치를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봄철의 자택 대피령처럼 이를 강제하기보다는 최대한 집에 머물도록 주민들에게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시솔락 주지사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기업체, 사장님들이 가능한 한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주민들은 사람을 초대해 저녁 식사나 파티 등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도 주민들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집에 머물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이미 도입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지난주부터 주민들에게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집에 머물도록 권고하는 자택 대피 경보를 시행했고 로드 아일랜드주도 주말에 비슷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가정 내 파티를 중단하지 않으면 봉쇄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8일 연속으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어제는 13만 6,325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며 코로나19 사태 후 또다시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미국 내 진앙으로 큰 희생을 치렀던 뉴욕주가 2차 유행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나섭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오늘 사적인 실내 모임 인원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밤 10시 전까지 술집과 식당, 헬스장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일종의 통행금지 성격이라고 전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명절을 앞두고 시행되는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뉴욕 주민들은 자택에서도 10명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밤 10시 영업 제한령은 주류 판매 면허를 가진 레스토랑, 바와 헬스장이 그 대상으로 10시 이후에도 식사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고 뉴욕주는 설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바나 레스토랑, 헬스장, 홈파티는 이 질병이 주로 발생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은 현재 미국 내 다른 지역이나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적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악화하면서 2차 유행 공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까이에서 일하거나 조언을 제공하는 백악관 국장과 정치 고문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습니다.
이들은 미국 대선 당일 백악관에서 열렸던 야간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백악관이 다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CNN 방송에 따르면 브라이언 잭 백악관 정무국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관리가 확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잭 국장과 그의 보좌관 1명이 감염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다만 성명을 내고 어떤 양성 사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며 접촉 추적은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 따라 백악관 의료부서에 의해 수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잭 국장과 그의 보좌관은 모두 대선 당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야간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이 파티에 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힐리 바움가드너 정치 고문도 감염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의 게스트로 참석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잭 국장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활동 계정 내에 있던 최소 3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최근 코로나19 발병이 웨스트 윙을 휩쓸며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과 할러데이 시즌을 앞두고 LA 카운티를 비롯한 가준의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최근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11일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99만 3천여 명으로 12일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00만 명을 돌파한 주는 전국에서 텍사스가 유일합니다. 가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환자는 3,224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하면 38%가 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수는 889명으로 2주 전보다 34%가 늘었습니다. 최근 급격히 환자 수가 늘어나자 샌디에고와 세크라멘토 등 11개 카운티는 비즈니스 재개 플랜을 후퇴한 상황입니다. 가주 정부는 다음 주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과 할러데이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는 공적 사적인 모임이 늘어나고 있는 탓이라며 앞으로 땡스기빙 연휴와 크리스마스 등 할러데이 시즌에 각종 모임이 늘어나면 사태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가장 규제가 심한 퍼플 단계에서 레드 단계로 이동하는 시기가 늦춰지게 됐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최소 앞으로 4주일은 더 지나야 퍼플에서 레드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A에서는 지난 10일 밤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비상 텍스트 알러트를 보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 사태를 알리고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마스크만 착용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CLA 연구진이 1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시 최고 77%까지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마스크 미착용 시 침방울이 6피트 이상 튀길 수 있는데 페이스 쉴드 착용 시에는 4% 정도 차단 효과가 있고 마스크 착용 시에는 77%까지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를 이중으로 착용했을 때에는 차단 효과가 89%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일터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근로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중보건의회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파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확산이 의류업체와 식품 가공 공장 같은 노동 집약적인 업종에서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공인된 노조와 함께 근로자들이 공중보건의회를 조직하는 것을 도울 예정입니다. 오늘 재향군인의 날을 맞이해 LA에서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포레스트론 헐리우드 힐즈, 샌페난도밸리의 퍼레이드 행사가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치른 것입니다. 팜데일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펠로나 비스타팍에서 416 비행 시험대대의 비행과 군가를 재창하는 행사가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는데 코로나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이오와 전투함 뮤지엄에서는 오늘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오늘 저녁 7시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연방 하원 34지구 선거가 현역인 민주당이 지미 고메즈 의원의 승리로 끝났지만 현역 의원에 맞서 도전한 한인 데이빗 김 후보가 무려 46.9%의 지지율을 거머쥐며 선전했습니다.
지미 코메지 의원은 오늘 개표 현재 10만 5,700여 표를 얻었고 데이빗 김 후보는 9만 3,501표를 얻었습니다. 데이빗 김 후보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보여준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선거를 실패한 도전이 단결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보여준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주 39지구 연방 하원에 도전한 영김 후보가 득표수에서 상대 후보와 격차를 점점 더 벌리면서 당선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김 후보는 어제 오후 개표 현황에서 총 16만 8,485표로 상대인 민주당의 길시스네로스 의원의 4,160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 미개표된 우편투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우편투표 개표가 진행되면서 계속 상대 후보의 표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 당선의 기대가 모아집니다. 가주법에 따르면 선거일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도착하면 개표에 일단 포함됩니다.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인상해 고갈란 학교와 지역사회 예산으로 쓰자는 가주의 주민 발의안 15가 부결됐습니다. 주민 발의안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구매가 기준이 아닌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세수를 늘리자는 내용으로 지역사회 예산 마련에는 도움이 되지만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찬반이 갈렸었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가 내년 1월 미국 연방의회의 새 회기 시작에 맞춰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에 본부를 둔 한인단체 미주 민주참여포럼은 오늘 미국 116대 연방의회가 종료하고 내년 1월 117대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선언 결의안 재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 노력으로 지난해 2월 로카나 의원이 발의한 종전선언 결의안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16대 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미국 하원에 제출된 이 결의안에는 현재까지 민주당 51명, 공화당 1명 등 모두 52명의 의원이 지지 서명을 밝혔습니다.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LA와 뉴욕 등 미국 지역을 비롯해 뉴질랜드, 오클랜드, 캐나다 토론토 등 14개 국가의 재외국민으로 구성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 촉구 청원추진위원회는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추진위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재외공간 투표소의 모든 선거 업무가 중단돼 미국과 캐나다 등 전 세계 40개국 65개 재외공간 투표소가 문을 열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 권리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어 2022년 3월에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기다리는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그때는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라고 반문하며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청원에는 어제 오후 현재 7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청원 만료 기간은 12월 10일까지입니다. 실제로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요구는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특히 올해 4월 총선 당시 미국 등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로 곳곳에서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돼 재외선거인의 절반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재외 한인사회에서는 우편, 인터넷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인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협치 내각 구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불복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상대 당 인사를 참여시키는 게 미국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어제 추수감사절 전에는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그러면서 당선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할 일 중 하나는 지명하고자 하는 내각 자리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인사에게도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공화당 출신의 윌리엄 코언 전 상원 의원을 국방부 장관이라는 요직에 앉혔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직전 클린턴 행정부의 노먼 미네타 상무장관을 교통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공화당 인사인 네흐 라우더와 척 헤이그를 교통장관과 국방장관으로 각각 영입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내각에 민주당원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든은 초당파주의 전통, 정상화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힐은 전 현직 주지사, 의회, 재계 등을 중심으로 공화당 인사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요직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기간 검토팀에 한국계 대북 전문가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분야별로 발표된 기관 검토팀 전문가 500명의 명단 중 박 석자가 정보당국 분야 23명에 포함됐습니다. 기관 검토팀은 각 기관의 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순조로운 정권 인수를 지원하는 팀으로 박 석자는 국가정보국 D&I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 중앙정보국 CIA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7년 9월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에 선임됐습니다. 앞서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는 지난 8월 일라이 라트너 신미국 안보센터 부센터장과 박 석좌가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동아시아 외교 전략을 조언하는 실무그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 기관 검토팀에는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미 정부의 주요 기관이 분야별로 망라돼 있습니다. 소속을 다른 기관에 두고 자원한 인사와 인수위에서 보수를 받는 인사로 나뉘는데 박 석자를 비롯한 대부분은 전자입니다.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 대선 패배 불복 기자회견 이후 엿새 만에 공식 일정으로 알링턴 궁진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기념 공원인데요. 질 바이든 여사와 손을 잡고 성조기와 태극기가 머리 위로 펄럭이는 광장의 검은 대리석 기념비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부부는 기념비에 헌화한 데 이어 잠시 서서 묵념을 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과 사진 촬영에 응했지만 공식 발언이나 기자들과 문답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 군대의 제복을 입었던 이들의 봉사를 기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랑스러운 참전 용사들에게 여러분의 희생을 존경하고 봉사를 이해하며 국방을 위해 그렇게 용감하게 싸운 가치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최고 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헌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 이후 첫 전화통화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상황이 이뤄졌으며 유럽 핵심 동맹에 이어 아시아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주말과 휴일 골프장을 찾은 것 외에는 외부 일정으로는 처음인데요.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행사장에 도착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로버트 윌키 보훈부 장관과 함께 나란히 서서 헌화와 묵념 등 참배했습니다. 지금 이곳 워싱턴과 버지니아주에는 온종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행사장 입장에서부터 퇴장까지 10여 분 동안 비를 맞으며 정면만을 응시한 채 서 있었습니다. 행사 동안 구호에 맞춰 펜스 부통령과 윌키 장관은 가슴에 손을 얹어 예를 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수 경례를 세 차례나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향후 법적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치 고문들 및 백악관 고문들을 만나 대선과 관련한 법적 전략의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신의 소송과 이의 제기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주변에서 예상한 것처럼 자신의 패배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따금 자신의 팀의 법적 시도에 다소 회의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들 가운데 일부는 개인적으로는 법적 대응 전략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움직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원 다수당 지위 상실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의원 53명 중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는 이는 4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추이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대표적입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결정 이틀 후에야 트럼프 대통령은 100% 그의 권한 내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법적 절차에 근거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권리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맥코넬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이번 대선이 사기투표라는 주장으로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현 단계에서 부정선거라고까지 규정하진 않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 결과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체 100석 중 각각 50석과 48석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에 걸린 상원의원 2석은 이번 선거 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월 5일 결선 투표를 실시키로 한 상태입니다. 공화당이 한 석이라도 얻으면 상원 과반 지위를 유지하지만 2석 모두 뺏길 경우 다수당 위치를 잃게 됩니다. 50석 대 50석으로 동률일 경우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돼 있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취임 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부터 유튜브에 접속해 동영상을 재생시킬 때 재생 자체가 안 되는 불편을 많은 이용자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유튜브 댓글창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튜브가 안 된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오류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측은 트위터를 통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문제가 있다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추후 관련 소식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선거 조작과 관련한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우편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우체국 직원이 이 진술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다시 우파 매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 적 없다고 밝히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펜실베이니아 에리시의 집배원인 리처드 홉킨스가 우편 투표가 부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주장한 진술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 연방우체국 감사실 관련 소식통 3명과 하원 감독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이 직원이 이런 사실을 감사실 조사관에게 털어놨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감독위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펜실베이니아의 내부 고발자가 에리시의 우체국장이 우편 투표에 손을 대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를 완전히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홉킨스는 진술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를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고 우파 매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다시 밝히는 등 혼란 거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홉킨스를 영웅이라며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앞서 홉킨스는 프로젝트 베리타스에 지난주 에리시의 우체국장이 선거일 이후 접수된 우편 투표 용지를 변조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걸 우연히 엿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 주장을 인용하면서 법무부의 부정선거 의혹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에리시의 와이센바흐 우체국장은 홉킨스가 제기한 의혹은 100% 허위라며 최근 여러 번 징계받은 한 직원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이와 같은 폭로전이나 두 진영의 날선 공방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청으로 미국 대선을 참관한 해외 선거 전문가들이 투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최대 국제기구인 미주기구 소속 국제선거참관단은 이러한 내용의 대선 참관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관단은 13개국 선거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됐고 이들은 워싱턴 DC, 조지아, 아이오와, 메릴랜드, 미시간주에서 선거 절차를 지켜봤습니다. 참관단은 보고서에서 부정선거나 투표 부정 사례가 없었다면서 현재까지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심각한 선거 부정의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관단은 트럼프 대선 캠프가 부정선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우편투표에 대해선 우편투표 시스템은 안전하고 대선은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관리사무소 앞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개표 사무원들은 위협하려는 시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11월 3일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간 가장 치열한 경합주였던 조지아주가 재검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완전한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주말까지 이 절차에 착수하길 희망하고 오는 20일까지 재검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득표차가 너무 작아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검표를 통해 승패가 정해지면 이후 패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검표는 기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조지아주는 주 법상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538명의 선거인단 중 대선 승리에 필요한 과반인 매직 넘버 270명을 넘겨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언론들은 예측했습니다. 조지아 개표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보도가 나온 상태라는 뜻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근소한 격차로 승부가 갈린 주에 재검표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1차 개표가 마감되더라도 재검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인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지사가 거액의 돈까지 내걸면서 부정선거 의혹 불지피기에 나섰습니다. 패트릭 부지사는 결정적인 부정선거 증거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며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를 체포하고 최종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선 사기를 규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합법적 투표만 집계돼야 하고 불법 투표는 무효로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는 펜실베니아 주정부 등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선거 결과를 뒤집는 판단을 내린 법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패트릭 부지사는 개인 선거 캠프 계좌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짐 클랜시 전 텍사스주 공직자윤리위원장은 패트릭 부지사의 보상금 제안은 트럼프 캠프에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아세안 관련 5개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특히 오는 15일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 서명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올해로 10주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아세안과 이딴 정상외교에 나섭니다. 화상으로 열리는 일련의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마지막 날인 15일 열리는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 정상회의 서명식.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15개국이 참여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메가 FTA가 출범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함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 문화 전 분야의 상호협력을 강조합니다. 이에 앞서 가장 먼저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3년 전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확장판,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해 신남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정책 환경과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반영한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등 7대 전략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한 메콩 정상회의에서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14일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스가 일본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이 동반 참석하는 자리라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세안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노력에 방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고자 파트너 국가들이 화상으로나마 머리를 맞댑니다. 때마침 화이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는데 그간 치료제와 백신 혜택이 모든 나라에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해온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는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재연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월성 1호기 관련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으로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나 정치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월성 1호기 관련 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했다며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수사들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도 정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다면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과 19년 같은 사안 3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엔 경영상 판단이다, 위법, 부당하지 않다며 각하했는데 이제 와선 권력형 비리처럼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하 처분을 했던 것을 정치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표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 정치 중립성을 잃었다며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검찰을 정치로 뒤덮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정치를 하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국민의힘은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를 흔들지 말라며 추 장관이야말로 사퇴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바로 직무유기이고 이 같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면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이라 생각합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에 대해 추 장관은 자신이 쓴 적은 없다면서도 장관이 쓰는 게 문제되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자숙하고 추 장관은 점잖았으면 좋겠다며 양쪽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타운 내 아파트 주차장 안에 주차된 BMW 차량들이 잇따라 통째로 도난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인 8일 타운 내 12가와 엘든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에이미 씨는 밤새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놓은 BMW 차량을 통째로 도난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에이미 씨입니다. 일요일날 저녁에 집에다 파킹plat에다 차를 세워놨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차가 그냥 증발된 상태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뒷차에 제가 세워놓은 차 뒤쪽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서 있어서 봤더니 새벽에 어떤 사람이 2명이 와가지고 내 차를 열고 그다음에 차의 시동을 켜서 차 안에 저장되어 있던 거라지 열쇠를 열어서 그 게이트를 열고 나간 상황이에요. 일요일날 저녁에 집에다 파킹plat에다 차를 세워놨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차가 그냥 증발된 상태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뒷차에 제가 세워놓은 차 뒤쪽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서 있어서 봤더니 새벽에 어떤 사람이 2명이 와가지고 내 차를 열고 그다음에 차의 시동을 켜서 차 안에 저장되어 있던 거라지 열쇠를 열어서 그 게이트를 열고 나간 상황이에요.
도난당한 에이미 씨의 BMW 차량 뒤에 주차된 이웃집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용의자 남성 2명이 밤새 주차장에 들어와 에이미 씨의 BMW 차문을 열고 탑승 후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이미 씨는 근래 들어 자동차 키를 분실한 적이 없다며 용의자들이 자동차 키의 신호를 받는 수신기를 이용해 차량을 훔친 것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든 그 리모컨을 누르는 순간에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리시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안에서 주차장 안에 누가 숨어 있다가 제가 그걸 눌러서 차를 락하는 순간에 그 시그널을 받는 리시버를 가지고 누가 있었다면 제가 없는 어느 순간에서라도 제 차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에이미 씨는 차량을 도난당한 후 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 전화했으나 경찰서 측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우라통만 더 터졌습니다. 네, 지금 올림픽 경찰서가 코비드 때문에 클로즈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가면 안내문이 전화로만 민원 서비스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화 연결을 제가 4시간을 홀드했는데 데스크로 연결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리포트에 관해서는 온라인으로 파일링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파일이 되지가 않아요. 온라인은. 그래서 저는 그냥 온라인 그 올림픽 경찰서에 가서 거진 30분을 넘게 그냥 앞에서 계속 기다린 다음에 에이미 씨뿐만 아니라 타운에 거주하는 안모 씨 역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BMW를 통째로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차 부품을 떼어 훔쳐가는 일은 많아도 차체로 도난당하는 일은 드문 일인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험사 측은 전합니다. 대항종합보험사의 에드정 대표는 차체 도난 피해를 당할 경우 보상 규모는 보험회사에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측에 따르면 일정 기간 내에 도난된 차량이 발견될 경우 사고 차량으로 분류해 차내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도난 차량으로 분류돼 보상액을 받는데 보상액 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기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체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따로 없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기대로 급등했던 경기 순환주가 주춤했지만 부진했던 기술주는 반등하는 등 최근 거래에 되돌림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3.29포인트, 0.08%가 하락한 29,397.6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7.13포인트, 0.77% 오른 3,572.6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2.57포인트, 2.01% 상승한 11,786.4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와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최근 호재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전반적인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된 상황입니다. 백신 개발 등으로 내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에 그동안 억눌렸던 경기순환 민감 주식이 이번 주 큰 폭 올랐습니다. 반면 화상회의 앱
기업인 줌 등 자택 대피 생활의 수혜주였던 기업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줌과 아마존 등 기술 기업 주가가 반등했지만 보잉 등 코로나19 백신 기대에 민감한 종목의 주가는 반락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2.41% 반등했고 산업주는 0.88%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양호한 투자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기대감 속에 사흘 연속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2% 오른 41.4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내년 1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6% 오른 43.8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연일 유가를 밀어올리는 양상입니다. 지난 9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이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발휘했다는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발표된 데 이어 러시아도 자국 백신이 92%의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지난주 510만 배를 감소한 것도 유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급증세가 유가 상승폭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8% 내린 1,861.6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꺾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에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가 잇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계, 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금융시장을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연준은 9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경기 회복 전망이 어둡거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이 실망스러울 경우 투자자의 위험 심리가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연준은 가계 부채에 대해 다수의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출 채무 불이행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업에 대해선 수익이 감소하자 이를 견디기 위해 대출을 늘렸다며 경제 활동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전반적 수익 감소는 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남가주와 가주 고용시장이 지난 9월에도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지만 전달 대비 하락하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가주 노동개발국은 지난 9월 캘리포니아 실업률이 11%를 기록했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달 11.2%에 비해서는 0.2%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실업률은 전년 동기인 2019년 9월에 3.9%에 비해서는 여전히 거의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11월 11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쌀쌀한 겨울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목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도 밤에는 40도 후반대의 쌀쌀한 겨울 날씨 계속됩니다. 이런 날씨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계속되다가 일요일부터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도, 49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8도, 44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2도, 밤 최저 4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완연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선선한 늦가을 날씨 예상됩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1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소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소울. 라디오 소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소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소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소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 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